최 교수, 그만둬요. 이 쓸데없는 짓. 약국 안 70세 할머니와 68세 노인이 마주 서 있습니다. 40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요? 다 끝난 일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덮어놓은 거죠. 계속 싸우면 당신 가족 모두 망가뜨릴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기억하죠? 이게 다 운명이죠. 받아들이세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받아들이세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조용히 시작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70입니다. 서울 변두리 주택가 모퉁이,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약국, 희망약국이라는 이름이 색바랜 글씨로 적혀 있고 유리문, 안쪽으로는 빼곡하게 놓인 약품 선반들이 보입니다. 이곳이 제가 지난 40년을 보낸 전부였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고 동네 어르신들께 혈압약 챙겨드리고 가끔 손주들 감기약 지어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약국 안은 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선반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며 살았다는 게 맞겠네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는 딸랑거리는 종소리, 처방전을 읽을 때 쓰는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손님들의 얼굴, 약봉투에 복용법을 적을 때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9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을바람이 함께 들어왔고 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35, 제 딸 은지는 여전히 제 눈엔 20살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조금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할 사람 있어. 박지훈이라고 우리 회사 다른 팀 과장님이야. 젊은 남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했구나. 저는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선한 눈매에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 앉아요. 차라도 한 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은지가 제 말을 자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응. 지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딸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물든 모습이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이 진심이었고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은지가 선택한 사람이면. 엄마, 정말? 은지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딸의 샴푸 향기. 복숭아 향이 나는 샴푸를 아직도 쓰고 있구나. 저는 그 향기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제 어깨로 전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틀 뒤였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지훈 오빠랑 같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 강남에 있는 세광병원. 지훈 오빠 회사에서 단체로 계약한 곳이래. 세광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은지야, 거기 말고 다른 병원으로. 엄마, 왜? 거기 시설 좋고 유명한 데라던데? 아니야. 거긴 안 돼. 제발 거기만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약국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응급의학과 교수 시절 찍은 단체 사진. 하얀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의 여신이라 불리던 시절. 최연숙 교수.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때는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에 제 손끝이 닿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은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지훈 오빠가 병원 로비에서 맞았어. 뭐? 누구한테? 병원 사람들이. 엄마, 제발 빨리 와줘. 저는 약국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은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세광병원. 그곳은 제가 평생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외벽에 푸른 십자가.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음악이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박지훈이라는 청년이 뺨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고 흰 셔츠 깃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엄마. 은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딸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저기 있는 사람이... 지훈 오빠가 복도에서 어깨를 스쳤다고. 은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로비 한쪽에서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거만한 자세. 그는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로비에 진동했습니다. 계집애들이 시끄럽게. 보안, 저 사람들 내보내. 그의 말에 보안 요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박지훈의 뺨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청년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 착한 청년은 맞고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찰을 읽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금색 명찰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세광병원 진료부장 강민재. 강민재. 그 성씨가, 그 이름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정면 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병원 소개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진 대리석 판. 세광병원 설립 42주년. 원장 강태준. 강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쓰러져 울던 제 모습.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날.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감촉.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비웃던 인턴 강태준의 얼굴. 그때 그의 눈빛. 차갑고 비열했던. 교수님, 이게 다 운명이죠. 받아들이세요. 40년 전 그놈이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초승달 모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가자. 저는 박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현판을 봤습니다. 원장 강태준. 세광병원. 강태준. 이놈들이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고 있었구나.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0년 전에도 맡았던 그 냄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와 박지훈을 집에 들여보내고 저는 혼자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방은 제가 평소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책장 뒤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서랍이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서랍 맨 밑에 낡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얀 가운의 명찰. 최연숙 교수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었던 것. 제가 의사였다는 증거.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증거. 명찰 표면이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지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명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40년 전 응급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뛰어다니던 제 모습. 환자들을 살리던 그때. 40년 동안 참았어. 4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어. 그런데 이놈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사람을 짓밟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여전히 비웃고 있더라. 더 이상은 안 돼. 제 딸의 예비사위한테까지 손을 댄 순간, 이건 끝이야. 저는 명찰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 쪽 하늘에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세광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본명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최연숙. 의사 최연숙.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찾을 시간이야. 창밖으로 차가운 9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오직 하나. 40년 전 그날 밤의 응급실이었습니다. 1985년 11월 15일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응급의학과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의 여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불렸습니다. 3분 안에 환자의 생사를 판단하는 건 제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전쟁터였고 저는 4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3번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이탈은? 혈압 90에 60, 맥박 110, 의식 혼미. 달려갔습니다. 3번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사람. 그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이. 알아. 내가 알아.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복부를 눌렀을 때 딱딱한 느낌. 내부 출혈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 지금 당장. 교수님, 그런데 집도의가. 내가 한다. 하지만 간호사가 난처한 표어로 말했습니다. 규정상 가족은 직접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모두.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2년차 인턴이었던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넌 아직 경험이. 교수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 지난달에 복부 수술 어시스트 3번 했습니다. 어시스트와 집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하되, 내가 옆에서 지시한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 안 해. 알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도할 수 없었기에 마스크 너머로 강태준의 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부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간 파열이었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지혈부터 간동맥 클램프. 네. 강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램프를 잡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저건 안 돼. 잠깐. 각도를 더. 괜찮습니다. 강태준이 제 말을 자르며 클램프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간동맥이 아닌 옆에 혈관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이게. 비켜. 저는 강태준을 밀쳐내고 직접 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혈. 지금 당장 수혈. 혈액이 부족합니다. 남편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저는 남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30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사망 선고. 1985년 11월 16일 새벽 1시 47분. 제 남편 최진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실을 나왔을 때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나가. 교수님,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장실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엔 병원장과 몇 명의 이사들, 그리고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 앉게.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네 남편 건 안타깝지만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요? 병원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어. 집도의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그건 강인턴이. 아니야. 병원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수술 기록에 의하면 집도의는 최연숙 교수로 되어 있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수술 기록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도의 최연숙, 어시스트 강태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집도한 게 아니라 강인턴이. 증거가 있나? 병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증인입니다. 그 간호사들 말인가?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해보게.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이 집도하셨습니다. 강 인턴은 어시스트였고요. 거짓말. 당신 그날 거기 있었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게나, 최 교수.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가족을 직접 수술하려다 실수한 거야. 규정도 어겼고,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네. 이게 무슨, 병원 입장에서도 난처해. 이게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이고. 병원장이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사표였습니다. 조용히 사표를 내게.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덮겠네. 자네 의사 면허는 지킬 수 있어. 제가 왜 사표를 씁니까? 아니면 의료사고로 고발하겠나? 그럼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텐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도 심했고 병원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강태준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했어? 강태준은 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다 운명이죠. 받아들이세요. 저는 앞날이 있는 사람이고 교수님은 이미 끝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직업을 잃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명찰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 딸을 키우느라, 살아남느라,
그냥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이놈은 뭘 했어? 제 남편을 죽이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올라가서 병원장이 됐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사람을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고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끝을 봐야 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법관으로 은퇴한 인권 변호사 김상문. 40년 전 제가 사표를 쓸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최현숙입니다. 최 교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변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돕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40년 전에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아올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을 조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약국 2층, 제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혼자 공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세광병원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남 최대 규모 종합병원, VIP 환자 전용 특실 오픈, 원장 강태준, 의료계 발전 공로상 수상.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세광병원 의료사고, 세광병원 민원, 세광병원 후기. 그러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 권유받았어요. 응급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술비가 다른 병원보다 2배.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돈 없는 환자는 문전박대하고 돈 있는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로 착취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다는 확신. 오후 2시쯤 박지훈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얼굴에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요. 그날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에게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회사에서 회계 일한다고 했죠? 네, 회계팀 과장입니다. 혹시 병원 같은 곳 회계 자료 볼 수 있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세광병원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어떻게 의사 면허를 잃었는지. 박지훈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일이 이제 끝낼 거예요. 40년 동안 미뤄온 일을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광병원 회계 자료가 필요해요. 지난 10년간의 수술 기록, 보험 청구 내역, 특히 불필요한 수술이나 과잉 청구 의심되는 것들. 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광병원 회계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자료 접근은 가능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병원 사람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리고 은지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해서 해요. 며칠 들이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박지훈이 돌아간 후 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문 변호사였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40년 전 수술 기록 복원 가능할까요? 병원 측 기록은 아마 폐기됐거나 조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남편분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그리고 대학병원 특성상 의대생들 교육용으로 수술 영상을 필름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직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 쪽에 국립기록원 연줄이 있거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SNS 계정 만드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김 변호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시대를 제대로 읽고 계시는군요. 제 조카가 SNS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소개해드리죠. 이틀 후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카 김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삼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그 병원 진짜 악덕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일단 익명 계정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의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확산이 빠를 거예요.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정당한 폭로예요. 그리고 민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런 사연 진짜 좋아해요. 특히 40년 만에 복수라니 완전 영화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화라. 제겐 인생 전부인데. 그날 밤 저는 첫 글을 썼습니다. 제목 40년 전 세광병원 의료사고의 진실. 저는 40년 전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날 밤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규정상 직접 수술할 수 없었고 2년차 인턴에게 맡겼습니다. 그 인턴의 실수로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 인턴은 지금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대박이에요.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뭐라고요? 댓글도 3,000개 넘게 달렸고 지금 의료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면 큰일이다. 병원 이름 밝혀라 이러고 있어요. 손에 쥔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10만이라니. 10만 명이 제 이야기를 읽었다니. 그리고요.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후속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이어가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이런 병원이 아직도 있다니. 꼭 진실 밝혀주세요.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고 지금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세광병원 원장실. 강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 40년 전 세광병원 의료사고의 진실. 40년 전 응급의학과 교수, 남편, 인턴, 모든 단어가 칼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최연숙, 이 여자가. 강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법무팀 불러. 그리고 이 글 올린 사람 신상 파악해. 네, 원장님.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실수, 병원장의 제안, 최연숙 교수의 절규. 교수님, 이게 다 운명이죠. 그때 자신이 했던 말. 강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묻힌 일을 왜 다시 파내? 이 여자가 미쳤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묻힌 게 아니라 자신이 덮어놓은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덮개가 걷혀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저녁 박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구했습니다. 이게 세광병원 지난 10년간 회계 자료요. 불법 리베이트 의심 항목이 200건 넘어요. 그리고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불필요한 수술 추정 건수만 500건입니다. 수술비 과다 청구도 엄청나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 하지만 이 안에 세광병원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런데 장모님.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저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럴게요.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USB 내용을 확인하며 두 번째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40년이 지났지만 세광병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글에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년 전 그 인턴이 세운 병원.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 과도한 수술비, 가난한 환자 거부.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작됐어. 강태준. 이제 내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말들이 하나씩 무너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4챕터 예상치 못한 동맹 사이다 2탄. 글을 올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고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의료사고 의혹, 진실은? 익명 고발자, 과연 누구? 저는 약국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그 세광병원 이야기 들었어? SNS에서 난리래. 그래. 엄마, 혹시 그 병원이랑 관련 있어? 지훈 오빠가 거기서 맞았잖아.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위험한 일 아니지?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오래전부터. 전화를 끊는 순간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은 눈가에 다크서클, 의사가운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손 모양만 봐도 외과 의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연숙 선생님이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아니, 전직 의사입니다. 전직? 6개월 전까지 세광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봤습니다. SNS에 올리신 거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 병원이 어떤 곳인지.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세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꿈에 부풀었죠. 강남 최고 병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수술부터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70대 할머니였어요. 가벼운 기침으로 오셨는데 진료부장 강민재가 폐암 의심이라며 즉시 개용 수술을 지시했습니다. CT 찍어보니 양성 종양이었어요. 수술 필요 없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물 치료로 충분합니다라고요. 이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민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신입. 여긴 돈 버는 곳이야. 환자 살리는 곳 아니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결국 수술했나요? 네.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가 직접 집도했고 그 할머니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3개월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수술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온 사람들한테 암이라고 거짓말하고 간단한 시술로 끝날 걸 큰 수술로 유도하고. 이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고 10년을 공부했는데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 내부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요. 증거 자료도 함께요. 결과는 이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한테 맞았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져. 안 그러면 의사 면허 박탈시키겠다고 협박받았죠. 겁이 났습니다.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선생님 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구나. 이 병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이준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록을 보고 의사가 됐습니다. 응급의학의 기초라는 책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급의학의 기초. 그건 제가 30년 전에 쓴 교과서였습니다. 그 책을 알아? 당연하죠. 응급의학과 지망생 필독서잖아요. 선생님이 최연숙 교수님이시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온 거예요? 네. 선생님은 의사예요. 진짜 의사.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준혁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6개월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세광병원 불법 수술 기록, 환자 동의서, 위조 증거,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이건 그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CCTV 영상이에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백업해뒀습니다.
여기에 환자들한테 거짓 진단하는 장면들이 다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의사가 아니에요. 세광병원에서 쫓겨났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양심은 지키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요, 이 선생님. 함께 싸워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이준혁은 김상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준혁이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심지어 상해죄까지. 40년 전 사건은요? 그것도 진전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립기록원에서 찾았습니다. 1985년 11월 16일 최진우 씨 응급수술 기록 필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당시엔 의대생 교육용으로 중요 수술을 필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복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40년 된 필름이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서요. 하지만 잊으면 가능할 겁니다. 이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필름 복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최신 디지털 복원 기술 가지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완성됐네요.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회견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40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강태준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되겠네요. 그게 목적입니다. 저쪽을 압박하는 거죠. 나는 여기 있다. 싸울 준비가 됐다고.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SNS에 세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나는 최연숙입니다. 40년 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최연숙, 70세, 전직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40년 전 세광병원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인턴 강태준의 수술 실수로. 하지만 병원은 제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그분이셨어. 응급의학에 기초 쓰신 분 아니야? 와, 전설이 살아계셨네. 꼭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이준혁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100만 명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도 저도. 바로 그 시각 세광병원 원장실. 강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친년.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난리 났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고 있고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특별 감사 나온답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최연숙이 감히.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태준 원장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요? 40년 만이네요. 제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연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40년 전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게 다 운명이죠라고 했죠. 이제 제가 똑같은 말 해드릴게요. 원장님, 이게 다 운명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쏘았던 화살이 이제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원장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응. 인사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40년 전에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줬지. 당신은 진짜 의사예요. 저 병원에 있는 것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지. 제가 이준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의사가 가짜 의사들을 심판할 시간이에요. 강태준, 각오해. 이제 시작이야. 3탄. 10일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의 동기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40년 된 필름 복원에 성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김상문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교수님. 영상의학과 의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화면 속 40년 전 수술실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화면 속 들것 위에 누운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재생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의사가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얼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복부를 절개하고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클램프를 잡는데 각도가 틀렸습니다. 명백히 틀렸습니다. 화면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각도를 더. 괜찮습니다. 강태준이 제 말을 자르며 클램프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혈관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비켜. 제가 강태준을 밀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결국 일직선이 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본 남편의 마지막 순간. 이걸로 증명됐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도인은 강태준이었고 최연숙 교수님은 규정에 따라 옆에서 지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강태준의 실수였습니다. 이 영상이면 4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날 오후 저희는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40년 전 세광병원 의료사고 진실 공개 기자회견. 일시 3일 후 오후 2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공지가 나가자마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사, 신문사가 취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교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둬요. 뭐요? 이 쓸데없는 짓.
40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요? 다 끝난 일 아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덮어놓은 거죠. 그래, 덮어놨어. 그럼 어쩌자는 거요? 나를 파멸시켜서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 남편도 돌아오지 않아. 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진실이 밝혀지죠. 진실?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 편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받고 증거도 있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40년 전 수술 영상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남아있을 리가. 국립기록원에 있었어요. 의대생 교육용으로 보관된 필름이요. 복원했어요. 깨끗하게. 당신이 제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나와요. 강태준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3일 후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죠. 살인죄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 기억하죠? 이게 다 운명이죠. 받아들이세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받아들이세요. 강태준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교수, 제발. 처음으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시 병원장이 시킨 거였어. 안 그러면 나도 쫓겨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최 교수, 용서는 신한테 빌어요. 나는 의사니까. 판결은 법이 할 거예요.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준혁이 뒤에서 나타나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허무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공허한 거였나요? 기자회견 당일이었습니다.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만 50대가 넘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김상문 변호사와 이준혁이 함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최연숙 교수님의 변호인 김상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년 전 은폐된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변호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40년 전 수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의 실수, 혈관 파열, 환자 사망.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영상은 1985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된 교육용 필름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집도인은 당시 2년차 인턴 강태준이었고 최연숙 교수님은 규정에 따라 옆에서 지시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기록을 조작하여 최연숙 교수님을 집도의로 기록했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강태준 현 세광병원 원장이 40년 전 의료사고의 실제 책임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광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수술 500건, 보험 사기 200건, 환자 동의서 위조 다수. 전직 세광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이준혁 선생께서 6개월간 수집한 내부 자료입니다. 이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세광병원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필요 없는 수술을 강요하고 돈 없는 환자는 쫓아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세광병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최연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직업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을, 직업을, 명예를, 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서웠고 지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의 예비사위가 세광병원 로비에서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침묵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40년 전 무죄였고 지금도 무죄입니다. 강태준 원장은 40년 전 제 남편을 죽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세광병원의 모든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인 저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기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곧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카메라맨들도 스태프들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집 뉴스로 다뤘습니다. 40년 만에 진실, 세광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최연숙 교수, 눈물의 기자회견, 강태준 원장, 침묵으로 일관. 세광병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광병원 폐쇄하라. 환자 농락 중단하라. 예약 취소는 눈사태처럼 쏟아졌고 의료진들도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팀을 꾸렸고 검찰은 강태준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공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국 2층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미안해, 은지야. 말 못해서. 아니야. 이해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날 밤 모두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을 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세광병원 강태준 원장, 긴급 기자회견 예고, 최연숙 교수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공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강태준이 반박 자료라니? 급히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세광병원 회의실이 비쳤습니다. 강태준이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최연숙 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40년 전 일에 대해 저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윤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40년 전 의료사고 조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수술은 최연숙 교수가 직접 집도했으며 저는 단순 어시스트였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남편을 살리려는 조급함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직접 집도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사실을 묻어두었습니다. 최 교수를 배려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최 교수가 40년 만에 억지 주장을 하시니까요.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엄마, 저거 봤어? 응. 저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윤리위원회 회의록? 그런 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급히 김상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받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회의록은 조작입니다. 분명히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0년 전 문서라는 점입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강태준 측에서 증인도 내세웠습니다. 증인이요?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뉴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시 간호사장이었던 박순자였습니다. 화면 속 그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그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분명히 최연숙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셨어요.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규정을 어기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하지만 40년 전 제게 등을 돌렸던 그 간호사가 지금도 강태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준혁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돈이야. 돈으로 저 사람들을 매수한 거야. 김 변호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최연숙 교수가 거짓말한 거야? 40년 전 일인데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네. 강 원장 말도 일리 있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 오빠가.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해고됐어. 세광병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그리고 병원 측에서 지훈 오빠를 고소했대. 기업 기밀 유출죄로. 박지훈까지. 저 때문에 착한 청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지훈 오빠도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약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최 교수,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요? 어때요? 제 선물. 그가 비웃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라고. 당신 증거, 수술 영상? 그게 다예요? 나는 증인도 있고 문서도 있어. 그리고 당신 사위 될 사람, 이준혁, 다 끝장낼 수 있어. 당신, 이제라도 그만둬요. 그러면 박지훈 고소 취하해 줄게. 그리고 이준혁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지. 계속 싸우면 당신 가족 모두 망가뜨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2층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저는 명찰을 쥐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 봐. 그냥 조용히 살걸.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지훈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피해를. 박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저 괜찮아요. 다른 일 구하면 되죠. 오히려 이 일 덕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박지훈이 웃었습니다. 장모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자랑스러워요. 이준혁이 USB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강태준이 내세운 증인, 박순자 전 간호사장 말이에요. 그 사람 계좌 추적해봤습니다. 어제 세광병원 측으로부터 5천만 원 입금받았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록도 조사했습니다. 문서 연대 측정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종이와 잉크가 40년 전 것이 아니래요. 최근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김상문 변호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변호사도 밤을 새워온 모양이었습니다. 교수님, 내일 반박 기자회견 하시죠. 이번엔 제대로.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강태준 원장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죠. 그리고 증인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문서 연대 측정 전문가의 감정서입니다. 강 원장이 제시한 회의록은 최근 5년 이내에 작성된 위조 문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으로 나선 박순자 전 간호사장의 계좌 내역입니다. 기자회견 전날 세광병원으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매수된 증인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준혁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새로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세광병원 회계 담당자와 강태준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한테 5천만 원 보내. 그리고 입 단속 확실히 해. 문서는 이미 만들었어. 40년 전 용지구에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태준 원장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우리 편으로. 강태준 원장, 증거 위조 의혹, 매수된 증인 5천만 원 입금 확인, 세광병원 조직적 은폐 정황. 검찰이 강태준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광병원에 즉각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강태준 세광병원 원장, 검찰 조사 중 모든 혐의 자백. 40년 전 의료사고 은폐, 수술 기록 조작 인정. 이겼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누명을 벗겼어. 그리고 당신을 죽인 사람이 벌을 받게 됐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강태준의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진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김상문 변호사, 이준혁, 박지훈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거만하던 그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수척한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받아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강태준, 기립하십시오.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총 1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1985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최진우에 대한 응급수술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과 공모하여 수술 기록을 조작, 최현숙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세광병원을 운영하며 수백 건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환자들을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 그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술 중 떨려서 혈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의사 생명이 끝날까봐. 그래서 병원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강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환자는 죽었다. 책임을 교수한테 돌려라.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가 방청석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수님 인생을 망쳤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40년 동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니 계속 거짓말로 덮어야 했습니다. 병원을 키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쌓으면서 어느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돼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이준혁, 증언하십시오. 이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세광병원에서 5년간 근무한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백 건의 불필요한 수술을 목격했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집한 500건의 불법 수술 기록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간단한 치료를 큰 수술로 부풀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가벼운 기침으로 오셨다가 폐암 의심이라는 거짓 진단을 받고 개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단순 복통으로 왔다가 담낭암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광병원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착취하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강태준 원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세광병원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리베이트가 200건 이상, 금액으로는 30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사기는 500건 이상, 과다 청구 금액만 50억 원입니다. 박지훈이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강태준 원장과 임원진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이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다음은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그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생계가 걱정돼서. 하지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최연숙 교수님은 억울하셨습니다. 그날 수술은 분명히 강태준 인턴이 집도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옆에서 지시만 하셨어요. 강 인턴이 실수했고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해고시킨다고. 노간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교수님, 40년 동안 비겁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최연숙, 증언하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날 밤 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직접 수술할 수 없었고 강태준 인턴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을, 직업을, 명예를, 제 정체성을.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서웠고 지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합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강태준, 당신은 40년 동안 거짓말 위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세요.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덮으려고 평생을 거짓말했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가졌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최진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최연숙 교수님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진짜 의사였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망쳤습니다. 평생 죄책감으로 살겠습니다. 2주 후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40년 전 의료사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후 수십 년간 환자들을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부당이득 80억 원을 환수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쾅! 판결 망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억울함이 풀렸어. 40년 만에. 법정 밖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인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세광병원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진짜 환자를 위한, 진짜 의사들이 일하는 병원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이었습니다. 강태준 징역 12년 확정,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세광병원 폐업, 건물은 공익의료재단에 매각, 최연숙 교수 40년 만에 명예 회복.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료계 원로들, 최연숙 교수 명예 복권 추진. 응급의학회, 최연숙 교수는 한국응급의학의 어머니 선언. 이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면허 재취득 심사 통과하셨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심사 거쳐서 승인했대요. 70세지만 건강하시고 능력 있다고. 선생님, 다시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의사로 돌아간다고? 최연숙 교수로?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명찰을 꺼냈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의사 된대. 40년 만에. 늦었지?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70세라도 괜찮대. 이제 진짜 환자들을 볼 수 있어. 당신이 꿈꾸던 그런 병원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최연숙 교수로, 진짜 의사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입는 의사 가운.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최연숙 교수 마이너스 응급의학과. 손가락으로 그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쥐어줬던 그 명찰과 똑같은 위치에. 하지만 이번엔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세광병원이 있던 자리. 그 건물은 이제 희망 응급의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환자를 착취하던 병원이 이제는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됐습니다. 공익의료재단이 인수했고 저는 센터장으로 초빙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단 이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진짜 의사시니까요.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환자들, 시민들, 의료진, 그리고 취재진.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최연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40년 전 제가 모든 걸 잃었던 곳입니다. 남편을, 직업을, 명예를.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저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40년 전 제가 꿈꿨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꿈꿨던 병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 꿈 이뤘어. 늦었지만. 방청석에서 은지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김상문 변호사도 보였습니다. 재단 법률 고문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희망 응급의료센터 개원합니다. 리본이 끊어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첫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돈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여기는 무료예요. 저는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이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네, 교수님. 심전도 찍고 혈액 검사 돌려요. 부정맥 의심됩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제게 다시 의사가 될 기회를 주셔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쉬세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40년 만에 다시 의사하시는 기분이. 이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인데 막상 이루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허무하다고요? 응.
복수한다고, 명예 회복한다고, 다시 의사 된다고 달려왔는데 저는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 환자를 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복수는 끝이 있지만 의사로 사는 건 끝이 없거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의사신 것 같아요.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아들 강민재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지훈을 때렸던 그 사람. 저는 그를 센터장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요? 강민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교수님께 너무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박지훈 씨한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로비에서 때린 것. 박지훈 씨는 제 사위가 될 사람이에요. 곧 결혼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은 강민재 씨. 네.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아직 있나요? 네. 정지 상태지만. 그럼 다시 공부하세요. 진짜 의사가 되는 공부를요.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면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받아줄게요.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 것. 환자를 사람으로 볼 것. 할 수 있겠어요? 강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달라진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이준혁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저 사람을 받으실 거예요? 응. 왜요? 저라면. 나도 한때는 복수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용서는 시작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의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와 박지훈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웨딩 촬영 날짜 잡았어. 그래. 언제? 다음 달이요, 장모님. 박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 때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주례를? 네. 장모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혼식 때 엄마가 우리한테 축복해주면 좋겠어.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밤이 깊었습니다.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119 구급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이송합니다. 40대 남성, 의식 혼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의식 혼미.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확인하고 복부를 눌렀습니다. 내부 출혈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 이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강태준 인턴에게 남편 수술을 맡겼을 때와 똑같은 상황. 하지만 이준혁은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의사였습니다. 좋아요. 하되, 내가 옆에서 지시할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혁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부를 절개하고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지혈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40년 전에는 막지 못했던 죽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이탈 안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의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준혁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성공했습니다. 잘했어요, 이 선생님. 저는 수술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40년 전에는 남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술받은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았나요? 네, 살았어요. 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5살인데. 걱정 마세요. 딸 얼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살리지 못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최연숙 교수님, 40년 동안 간직했던 명찰. 저는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봐. 나 다시 의사 됐어. 40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당신 꿈꿨던 병원도 만들었어. 당신 억울함도 풀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수고했어. 저는 명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 의사로 사는 거.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70세. 아직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병원으로 내려가는데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도 내 엄마라서 자랑스러워.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매만지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70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응급의학과 교수,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의사, 최연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희망응급의료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갑니다. 71세. 여전히 응급실에서 환자를 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사의 삶이니까요. 4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저는 더 많은 걸 찾았습니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 복수보다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의사로 사는 일, 진짜 의사로. 진짜 의사는 나이도, 시간도, 누명도 꺾을 수 없습니다.